제 책은 2020년도 크리스마스 때 나왔고요. 제 책의 주요 내용은 이제 제가 장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작은 타이틀로 달았는데 자영업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았고 종류도 다양했고 요식업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했고 근데 많이 말아 먹었어요. 속된 말로 많이 말아 먹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 저를 다시 붙잡아 준 게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그런 과정들을 좀 이제 오늘 젊은 창업가 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요 화면은 그 PT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독서와 특히 사업에 연관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이 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 저기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손 한번 한 분만이신가요? 다른 분은 두 분. 네, 네. 그 제가 사업하고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목은 행복한 사업가의 현실 독서법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비즈니스 디자이너라는 제 닉네임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관점 디자이너 박영우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카카오톡 총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저는 이제 또 다양한 사업 경험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마케팅부터 새로 시작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사를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도모해 보려고 비즈니스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또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현실 독서법에 관해서 제가 4가지 챕터로 크게 얘기를 할 거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자영업 백화점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말아먹고 또 그걸 독서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제가 만든 현실 독서법이라는 거가 이제 책에 보시면 19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그 독서법을 어떻게 사업에 적용할 건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떻게 그 성공에 가는 과정에서 독서와 함께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떨리네요. 제가 그 원래 책 내고 바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한 몇 달 만에 처음 잡히는 강의라서 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좀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행정공제회라는 직장에 다녔고 백병원 약 한 1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요식업, 고시원 이런 등등 사업을 해서 한 16개 업체를 사업자 기준으로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특히 7번 연속 장사를 말아먹으면서 거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래서 조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책을 읽고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 부동산 투자가 꼭 이렇게 뭐 나쁘게 요새 이제 적폐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가 꼭 그렇게 보지 않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의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독서지향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계속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대치동에서 이화부동산을 개업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리얼고시원이라는 업체를 만들었고 컨설팅 업체고 이제 그 고시원 위탁 운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좀 개척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3층에 라임하우스 아시죠? 거기를 제가 지금 위탁 운영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켓이라는 쌀과 김치를 유통하는 업체를 또 지금 동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1년에 지금 한 최하 70권에서 한 100권 정도는 읽는다고 보고 그리고 작가고 강연가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이제 22년도에 딱 50이 우리나라 나이로 됐는데 여전히 저는 항상 새로운 걸 꿈꾸고 독서를 통해서 그런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모험가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곱창집을 할 때 그림인데 이게 사진은 아니에요. 이거 머리가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그 사진을 바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요거를 캐리커처로 만들어서 이제 가게 앞에다 붙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에는 제가 썼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고 윤택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그때부터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빨리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어머니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의 주관은 하나도 없이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고 그냥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 2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약간 백병원도 그렇고 행정공제도 그렇고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지만 제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제가 제 본성을 서서히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직장에만 있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살짝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플스방이라는 사업체를 차리게 됐습니다. 플스방 혹시 아시나요?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 방이고요. 이거 처음에 시설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여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첫 사업을 이걸 투잡으로 시작을 했고 2004년도에 개업을 해서 한 2010년도까지 꽤 오래 요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PC방이나 플스방이나 이런 사업체의 특징은 처음에 투자비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중간에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것도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사업이에요. 고시원 사업을 이때 처음 했고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방이 60개였고요. 매출액이 한 2천 가까이 나왔었던 꽤 규모가 있었고 직장 다니면서 투잡인데 수익이 한 1,000만 원까지도 가져왔던 그런 아주 좋은 효자 수입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했던 고시원인데 나중에 이제 고시원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 요 고시원은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업 다 말아먹고 돈이 얼마 없어서 직장 하면서 이제 투잡을 했던 거고 방이 18개였고 처음에 이제 인수했을 때는 마이너스였던 고시원이고 온라인 마케팅 통해서 수입이 한 220 정도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고시원은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세컨잡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는 좀 들어가지만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 안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기 3층에 지금 고시원 운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가장 적게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회사 다니기 싫어서 이제 결국은 투잡하고 이제 고시원까지 3잡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친구의 제안을 받아서 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식당을 차리면서는 이제 완전한 회사를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 이 영화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실까요? 맞습니다. 쇼생크 탈출하고 제가 선물을 갖고 와서 여기 하나씩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쇼생크 탈출 자유를 얻었을 때 이런 심정이었어요. 제 직장 나왔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간과했던 거는 식당이라는 사업 자체가 저한테 딱 맞는 사업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제가 플스방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이렇게 쭉쭉 했었고요. 설해갈매기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프랜차이즈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의정부점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차렸는데 너무 프랜차이즈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2009년도에 의정부에 하고 다음에 수도권에 알아봤을 때 이제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남대까지 가서 장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숫자들이 제가 1매출이에요. 1매출이 처음에 60만 원 나왔다가 나중에 가게 2개까지 하고서는 300까지도 나오고 굉장히 잘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간에 이제 클럽도 클럽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클럽을 하면서는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설해갈매기는 음식점이고요. 프랜차이즈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음식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연 이 업주들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자만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 이게 별게 아니고 자리만 잘 잡고 아이템만 괜찮으면 늘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자만심에 도취해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한신포차를 알아봤어요. 한신포차라는 거는 백종원 씨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프랜차이즈인데 업장 가맹을 되게 안 내줘요. 이거는 한신포차는 무조건 1층이어야 되고 초 A급 상권이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60평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조건을 부합하는 상가를 저희가 한 2달을 찾았는데 결국 못 찾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가게를 봤어요. 근데 가게의 겉모습이 되게 이쁘죠. 그래서 너무 이쁘고 이게 지하에 있는 매장인데 1층에까지 줄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저녁인데 평일 저녁인데. 그래서 이거 하면은 또 뭐 어렵지 않게 대박 나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대박이 났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12월 달에 장사 이제 12월 25일에는 새벽 3시까지 줄이 저희가 세우고 그리고 또 1월 1일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새로운 성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장사가 잘 되는데 저희는 클럽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요식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클러버들의 생리라는 것이 따로 있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 첫 해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겨울이 지나고 봄부터는 이제 슬슬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가서 겨울에 또 장사가 잘 되다가 또 이제 꺾이면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장사가 이제 나중에 너무 안 돼서 월세도 내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권리금이 이 가게의 위치가 보면 초 A급 상권이거든요. 여기도 지하긴 하지만 권리금이 뭐 1억 정도씩은 기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금을 날릴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계속 이제 월세를 저희 돈을 박으면서 장사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가게 2개에서 총 투자금이 10억인데 한 가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보증금도 다 날리고 권리금 당연히 못 받고 한 가게에서만 한 8천만 원 정도 이제 보증금 권리금 회수해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클럽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일어난 일들만 얘기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성년자 검사를 엄청 철저하게 하고 이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그 신분증 검사, 지문 검사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지문을 보면 그 사람 신분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다 배우고 그랬는데 이틀 연속 그 미성년자 적발에 걸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클럽 이 내부에서 일주일에 한 2-3번은 싸움이 나요. 한참 때는. 그러면 제가 가서 막 또 뜯어봐. 등치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막 등치 산만한 애들이 뭐야 이씨 막 이러고 욕 한번 해버리면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는 애들이 없어요. 저가 가서 다 뜯어버리고 그런 것도 참 힘들었고 아무튼 그리고 이 클럽은 또 오바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바이트 혹시 아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업주 입장에서 손님이 왔는데 안 앉고 그대로 나가는 걸 오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클럽에는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클럽에 오는 거는 뭐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헌팅을 하거나
재밌게 놀거나 그런 즐거운 분위기가 있는 걸 기대하고 왔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손님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번에서 딱 모이면 모여서 놀 수 있잖아요. 근데 한 6시부터 한 팀 한 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려요. 그래서 클럽은 결국은 절대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제가 나중에는 내렸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재정적 타격을 받고 10억이 8천이 됐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다시 사업을 또 하나 시작을 한 게 이제 고로케라는 사업이에요. 1층에 아주 작은 매장이고 전용 한 5평에서 10평 정도. 숭실대 앞이랑 신당동에서 했던 거고 이때 이제 하면서 좀 이제 클럽에서 워낙 피해가 컸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루빨리 만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도 세웠어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노동력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안 돼요. 매출 자체가 작으니까 우리가 클럽 하다가 이거 하니까 또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또 힘든 점들이 있는 거예요. 바쁘면 화장실도 못 가요. 1, 2인 매장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매출액은 안 나오고 노동 강도는 세고 사실 이런 매장도 저희는 비추합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 가게가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매출은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고 이제 수입이 잘 안 되는 와중에 제 친구가 이제 그 곱창하는 형님하고 누나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곱창의 가장 큰 장점은 인테리어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맛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는 상권도 안 좋아도 돼요. 그냥 동네 상권이면은 곱창은 다 먹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중곡동에 갔었는데 바로 앞에 그 잘 되는 곱창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맛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한 3분의 1만 뺏어와도 되겠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뺏어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손님이 없는데도 옆에는 막 꽉꽉 차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장사를 접고 이제 한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변에 곱창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성수동을 갔는데 저희가 개업을 하고 얼마 후에 봤는데 저희보다 더 좋은 성수역 바로 밑에 곱창집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 알아볼 땐 분명히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4일 간격으로 서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아마 거기 사장님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때가 2016년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또 연이어 메르스가 있고 먹거리 엑스파일에 한번 곱창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또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창은 위치도 중요하고 오래된 가게 없는 곳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러져 있는 권투 선수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어했고 근데 우연히 이제 책을 보게 됐어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마케팅 책들을 읽으면서 기법들을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위안을 점점 받게 되는 거죠. 책에서부터 위안을 받게 되고 내가 이 인생이 여기가 지금 내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제가 다니는 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그 교회나 천주교 앞에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대로 끝난 건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맨날 지나다녔는데 어쨌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위안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실패를 하고 그 실패가 제가 독서를 이제 시작을 하게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게 오히려 제가 더 후에 더 큰 성공을 지금 이제 이뤄가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러면 2부로 들어가서 이 현실 독서라는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 습관이 되는지 여러 가지 팁들을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혹시 독서를 좀 해보신 분 계실까요? 1년에 한 책 몇 권 정도 보실까요? 선생님은 네. 여기 다 독서 초보 그냥 이제 해보시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되게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되게 금방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현실 독서법의 첫 번째 방법은 책을 한 권만 오래 보는 게 아니라 이 책 봤다가 또 저 책 봤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으면 되게 지루함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을 보는데 내용이 한 10분, 20분 보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에 마케팅 책이었어요. 그런데 좀 지루해서 이걸 놔두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좀 위로하는 에세이를 좀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마케팅 책을 보던 머리랑 에세이 보던 머리랑 좀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루함이 훨씬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돌려가면서 읽으면 지루함을 방지하고 좀 오래 볼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점점 이제 독서가 몸에 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주의해야 될 게 누가 이 책 좋고 이 책 좋고 했는데 나한테 수준이 안 맞거나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은 좀 처음에는 지양을 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을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지저분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뒷부분에 책을 빌려보면 안 되는 거랑도 연관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노란 색연필을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저 뒤에 있거든요. 그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치면서 보면 네, 훨씬 볼펜이나 연필로 하면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색연필로 하면 조금 삐뚤삐뚤해도 되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귀접이라고 아시나요? 귀접이? 책에 모서리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제가 뒤에서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책은 반드시 사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출판사나 서점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독서를 할 때 제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엄청 빌려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제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냐하면 제가 책을 사서 보면 제가 밑줄 치거나 이런 표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빌려서 보는 책은 한번 보고서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책은 꼭 사서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책장을 준비해서 장르별로 책을 이렇게 좀 꼽으면 더 좋아요. 마케팅 책, 뭐 에세이, 그다음에 뭐 철학, 뭐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은 내가 채워지는 만족감이 있고 내가 어떤 장르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점이 참 좋고요. 내가 책상에서 주로 이제 책을 보는데 그 옆에 책장을 두면 이제 내가 보려고 사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 보면은 내가 이거를 또 빨리 읽고 싶어서 또 이제 막 독서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좀 옆에 두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보여주는 독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할 때는 장사 안 될 때 그냥 손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책을 많이 읽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일부러 앞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집중이 잘 되고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좀 이제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주변에서 그래요. 뭐 네가 지금 뭐 무슨 책이냐,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자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진짜 독서에서 독서의 재미를 붙이고 독서 습관이 완전히 든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듣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연간에 내가 뭐 예를 들면 2주에 한 권씩 보겠다.
그러면 뭐 한 1년에 25권 되거든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제가 뒤에 이제 기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여러 장소마다 다른 책들 이렇게 놔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대 옆에는 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좀 보다가 금방 잘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놔두고 뭐 화장실에는 예를 들면 뭐 생각하는 책 그리고 책상에는 좀 뭐 마케팅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면서 자꾸 책을 보게 되면서 읽는 습관이 저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서 제가 책을 돌려가면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루하지 않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할 때 손님 없는 시간에 이제 주방에서도 보고 뭐 1번 테이블에서도 보고 또 장소를 살짝만 옮겨도 그게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보거나 외부에서 보거나 그렇게 바꿔가면 독서 시간을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19가지 독서 방법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새벽 독서를 뽑을 것 같아요. 새벽 독서는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도 6가지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가 나오는데 제가 새벽 독서를 하는 방법은 꼭 아주 일찍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5시, 6시 이때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근데 그 대신에 좀 어두웠으면 더 효과가 좋아요. 어두울 때 방 등을 켜지 말고 스탠드만 켜요. 책상 스탠드만 켜놓고 음악을 이제 좋아하는 배경음악을 해놓고 커피 한 잔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 독서를 하게 되면 금방 몰입이 잘 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쉽게 독서가 되고요. 굉장히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면 내가 약간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그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자존감이 낮아질 때 새벽 독서를 하면서 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 새벽 독서는 특히 자기가 좀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한 달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2-3번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습관이 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읽으려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습관이 처음부터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내가 건너뛰더라도 책을 한 권을 다 완독하는 데 의미를 두고 그렇게 좀 띄엄띄엄 읽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볼 때 페이지를 절대 보지 마세요. 페이지 보면 내가 이게 50페이지인데 책 분량이 300페이지면 와 내가 이거 언제 다 읽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안 봐야 이 책 속에 좀 몰입이 되고 부담감을 안 가질 수가 있어서 습관을 들이는 데는 페이지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독서 모임이 소규모로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별로 아니면은 교회 내에서도 만드셔도 되고 독서 모임 하면 혼자서 읽는 거랑은 또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읽는 거랑 책을 읽는 거 같이 토론을 하면 저 사람의 관점에서 이 책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에 현실 독서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얘기를 할 건데 잠깐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네. 화장실 가실 분 안 계세요?
어떤 분은 약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되게 지루하다는 표정이 있어서 제가 전문 강사는 아직 아니다 보니까 독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네, 아직 전달은 좀 미흡하니까 예. 바로 진행할까요? 네. 여기 17번, 18번은 제가 사실은 앞에서 현실독서법 19가지 중에 사업에 관련해서 뒤로 좀 뺐어요. 19가지 중에 뒤로 좀 뺀 거 있고 제가 처음에 독서를 할 때 되게 절실했어요. 저 나름대로. 이 사업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든 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케팅 책을 저는 처음에 엄청 많이 읽었었고요. 절실했기 때문에 약간 마케팅을 읽으면서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캐리커처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름 적용은 했지만 사실 매출 증대는 결과적으로 크게 그 당시에는 성공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절실함이 재미가 느껴지고 마케팅에 되게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결국은 이제 독서의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내 독서 루틴이 생기고 독서 습관이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실함으로 읽다 보니까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요. 처음에 이런 마케팅을 읽었었는데 또 저런 마케팅은 어떤 내용일까? 그렇게 호기심이 커지면서 재미도 있어지고 그러면서 제 나름 그래도 마케팅의 전문가가 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에 관한 책들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 분야에서 한 50권 이상 또는 100권까지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계적 방법이라는 독서법이 있어요. 책도 이런 내용이 있고 혹시 본계적 들어보신 적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본계적은 쉽게 말해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줄임말이고요. 본 것은 저자의 생각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는 내 입장에서 이 책의 내용을 어떤 부분을 깨달았는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이고요. 책을 읽을 때 책 이제 위에 여백이 있고 밑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내용을 내가 노란색 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 것은 책의 위에 여백에 제가 따로 써놔요. 그리고 깨달은 것과 적용한 것은 책의 아랫부분에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귀접이도 하고 노란색도 치고 포스트잇 플래그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예,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노란 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접이를 하죠. 귀접이 혹시 뭔지 이해되셨나요? 네. 책을 끝에 모서리를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읽을 때는 이제 그 귀접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이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그래서 본계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재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책을 한 번만 또 재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책은 지금 그림에 보이는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에요. 그 삶의 지혜에 관해서 뭐 이렇게 쭉 챕터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책들은 제가 읽으면서 인생 교과서 같이 되는 거고요. 사업의 교과서가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책들을 읽으면서 한 번, 두 번 읽으면서 내가 이 사업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봤을 때랑 두 번 봤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본계적 방법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책은 빌려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사야 되는 거예요. 제독을 저는 독서의 참맛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예 그 제가 뭐 귀접이나 이런 걸 다 했어도 아예 처음부터 다 읽는 제독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노란 줄 친 부분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고 더 빨리 아이디어를 갖고 싶을 때는 이 포스트잇을 붙인 부분만 본다거나 뭐 귀접이 한 부분만 본다거나 이러면 빨리 보면서도 이 책에서 내가 어떤 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사업에서 적용할 만한 게 어떤 건지 빨리빨리 이제 캐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시원을 하고 있는데 고시원에 이런 부분의 마케팅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이제 규접이 한 부분만 빨리 보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도 본계적 방법을 통해서 내 인생 교과서를 또 사업 교과서를 만드는 방법이 제독이고 이게 저는 진짜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제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책은 내 인생 책들이 나오게 돼요. 이 책은 처음 읽을 때부터 너무 제가 적용할 것도 많고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이 책은 계속 평생 옆에 두고 싶어요. 그런 책을 인생 책이라고 하게 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 주변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읽게 되는데 별로 아닌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이런 책들은 한번 딱 만날 때 와, 이 책은 내가 진짜 평생 옆에 둬야 되겠다. 이런 책을 만나는 거가 사실은 큰 재미예요. 근데 이 책을 딱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읽고 또 읽고 보는 사람은 같은데 보는 시점,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타이탄의 도구들을 2017년도에 처음 보고 19년, 20년 볼 때마다 달라요. 보는 사람이 내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나만의 인생책이 더 의미가 있고 제독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 책을 봤을 때 이 저자의 생각에 100% 공감이 안 될지라도 자꾸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제가 점점 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의 관점 자체가 처음에 읽었을 때랑 나중에 뭐 5번, 6번 읽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의 생각을 틀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바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독이 중요하고 인생책도 중요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다시 독서를 통해서 바로 자영업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실패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가장 크게 발견했던 거는 결국은 저는 처음에 돈만 쫓았어요. 돈만 쫓아서 식당들을 했는데 그게 제 적성에는 하나도 안 맞았던 거죠.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돈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던 중에 이제 가끔 이제 좋은 책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행복한 기업은 다 서로 다르대요.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서 독점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던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책들은 다 너무 좋은 책들이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 책에도 꼭 이제 초보자들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 리스트 쭉쭉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책들은 그 중에서도 더 귀한 책들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실패한 기업들은 다 한결같다. 경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가 결국은 경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그냥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사업만 했던 거죠. 결국 컨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가려졌구나. 결국 컨셉. 되게 좋은 책이고요. 소비자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게끔 그 가치를 먼저 만들어내고 제시를 하는 게 컨셉이고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실패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카테고리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표지는 나오는데 카테고리 디자인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어떤 고객의 니즈나 컨셉들을 딱 집어서 그 시장을 만드는 거를 카테고리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 디자인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역사상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무수히 많은 카테고리를 훌륭하게 만들어냈죠. PC 시장도 만들어냈고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고 MP3 플레이어라는 거를 처음 만들진 않았지만 카테고리로 완전히 구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카테고리 디자인의 내용에 나오는 책이 카테고리 킹이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이건 나중에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에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인생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도움이 많은 책이어서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쭉쭉 읽으면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제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남다르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나만의 관점,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치가 따로 있느냐. 또 하나는 아예 비슷한 내용이더라도 리마커블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책이 보랏빛 소가 온다거든요.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완전하게 차원을 뛰어넘는 훌륭함을 리마커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책의 내용에도 나오는데 베리굿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베리굿은 영어 해석하면 뭐 되게 좋은 건데 이 마케터가 말할 때 베리굿은 오히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리마커블하게 하지 않을 거면 베리굿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업할 때 지금은 이제 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과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자영업이 좀 더 앞서가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레버리지였던 것 같아요. 시간 또는 돈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간의 레버리지는 제가 지금 가려졌는데 고용이에요. 고용. 사람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돈의 레버리지는 대출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또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가장 그 조심해야 될 거 중에 하나가 자만심은 버리기예요. 제가 그 돌이켜 보건대 사업이 잘 될 때는 뭘 해도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도 잘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을 이제 되게 쉽게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크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실패를 하고 몇 번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나는 평생 뭔가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사업이 되게 잘 되면 뭘 해도 내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정말 이거는 말로만 들어서도 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제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가끔 물어봐요. 잘 되는 가게가 있는데 얘 팔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래.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잘 되는 거를 왜 팔어? 잘 되는 건 그대로 잘 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번 팔고, 예를 들면은 치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되는데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옮겨도. 근데 그게 자기 능력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만심과 연관지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책이 있는데요. 영어로 Start with Why라고 돼 있고,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이 원에 써 있는 게 맨 안에는 Why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Why를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Why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Why라는 거는 내가 사업에 대한 신념, 뭔가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이념 같은 거예요. 이 Start with Why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항상 Y부터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를 만들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고 내 필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 컴퓨터를 그러니까 써주세요. 그게 스타트 위드 Y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토바이를 만들었는지 무엇이 아니라 왜부터 시작을 해서 열성 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6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직장인을 했는데 되게 하기 싫은 일이었고 시간도 제가 자유롭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을 회사를 나오고 시작한 건 자유롭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망해서 다시 직장인 들어가고 지금은 4번째 단계에 와 있어요. 조금은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조금 싫어하는 것도 제가 해야 돼요. 아직은. 근데 제가 1차 경제적 자유, 2차 경제적 자유라고 제 목표를 세웠고 1차 경제적 자유는 제가 이제 거의 하고 싶은 일 위주로만 하는 단계인데 올해는 제가 아마 요거 단계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쯤에는 2차 경제적 자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단계로 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일이 사실은 되게 행복의 주요 요소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4번째 단계에서는 과정을 행복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스티브 잡스가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세웠던 애플에서 해고되는 큰 아픔을 겪고 픽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다시 일으켰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내가 애플에서 만약에 해고되는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애플을 다시 돌아와서 부활시켰거든요. 그런 걸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실패와 좌절이 나를 크게 한 번 더 성장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리포터 쓴 조앤 롤링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청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생활고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면 그 시도하는 인생 자체가 실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패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반드시 없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시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배울 수 있고 실패가 큰 스승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씨, 관점을 디자인하라 아까 말했던 그 책의 저자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카카오톡 마케팅으로 다시 일어섰는데 그 전에 사업을 크게 실패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넘어졌을 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걸 포기했을 때가 진짜 실패다. 저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되게 크게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저만큼 실패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한 달에 곱창집에서 열심히 일해봐야 막 한 달에 진짜 20만 원 수입이고 이런 달도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와,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을 통해서 아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와, 실패가 나만 만난 건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로 저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은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3P 바인더라는 관련된 책인데 3P 바인더를 통해서
제가 시간을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시간을 꽉꽉 채우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족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뭔가 몰두를 해야지만 제가 시간이 안 아까운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저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를 느낄 때 그럴 때 행복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되게 그냥 아무 저에 대한 생각,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그 효도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장사를 망해보고 실패를 겪어보고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다니기도 싫은 회사를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싫어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안 하게 돼요. 싫어하는 사람도 정리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몰입의 즐거움이에요.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사도 그렇고 식당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몰입이라는 거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몰입되어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점점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몰입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일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소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되고 싫어하는 걸 알게 되고 또 몰입을 통해서 내가 일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실천을 하게 되죠. 점점 더. 그래서 운동하고 독서를 실천을 하게 되고 미라클 모닝도 하게 되고 간헐적 단식은 뭐 이제 몸에 안 맞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노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에버노트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좋은 게 평소에 내가 사업을 어떻게 다르게 해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아이디어가 중간중간 떠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핸드폰으로 기록할 수 있고 바로 저장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독서나 운동이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할 때 성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고 이거 뭐 효과도 없네. 금방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제가 이제 엑셀로 해놨는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엑셀로 제가 날짜별로 쭉 돼 있고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거, 그다음 독서 30분 이상 하는 거,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거, 유산소 운동 몇 분 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날짜별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유산소 운동을 뭐 한 달 내내 매일 해도 체중이 바로 빠지거나 바로 내가 엄청 건강해졌다 이런 걸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면 내가 한 번 더 기록하고 싶고 또 기록한 걸 내가 보는데 되게 성취감이 있고 뿌듯하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엑셀의 표를 만들어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항상 기록하면서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면 내가 바로 한 거에 대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기록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런 거를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크릿이나 해빙 이런 책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건 항상 감사예요. 다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진짜 내가 한번 말로 해보는 거 그리고 생각 안 해보는 거 감사가 좋지만 귀찮아 이런 거랑 진짜 해보는 거랑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기도도 하실 때도 항상 그러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빙이라는 책에 보면 감사일기 이런 게 여러 책에 나와요. 해빙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표 만들 때 맨 끝에 보시면 뭐 상쾌한 가을 아침이 감사하다. 주변의 사람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봤을 때 이때는 어떤 거로 감사를 했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아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제가 도서 제목이 있고 저자 뭐 비고 있고 내가 며칠 날 읽었고 종류도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나가기 위해서 또 독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행복을 계속 자꾸 개발이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실천하고 기록하면서 점점 제가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자꾸 알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런 거 내가 재밌었지 하면서 재미를 더 찾고 하나하나 더 실천이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모으는 게 실행을 더 손쉽게 하고요. 기록을 통해서 또 성취의 재미를 느끼고 내가 또 이번 달에는 운동을 내가 목표로 한 만큼 이만큼 했어. 그런 성장 또 목표 성취 이런 거에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그 충무아트홀에서 첫 번째 저자 특강을 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일에 몰입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독서에 몰입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아까 제가 간헐적 단식 한다 그랬잖아요. 낮에 12시에 제가 보통 점심을 먹는데 그때 먹는 게 엄청 또 맛이 있어요. 또 기다리는 만큼 그 이상의 그게 있고 또 살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제가 배가 원래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울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새벽에 독서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재미를 자꾸 느껴가면서 제 스스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많은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이고요. 1시간 거의 다 됐네요. 제가 2017년도에 50가지 꿈 리스트를 적었어요. 꿈 리스트에 관한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중에 15번이 책 쓰는 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거를 2020년도에 결국 이루게 됐고요. 꿈 리스트 1번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제가 시구를 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바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꿈 리스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저는 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이 제가 무조건 성장하고 싶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있어요. 해보니까 운동도 재밌고 독서도 재밌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은 제가 힘들었을 때 실패 때 만들었던 독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연을 이제 거의 끝마치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바로 재미였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독서가 취미도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독서의 핵심은 재미고 그래서 모든 운동이나 실천 내가 성장하는 거 다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거는 나 스스로를 알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그런 찾아가는 재미 속에서 제가 발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젊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선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을 때 내가 그 기대에 부합하려는 거에서 제가 점점 더 실천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제가 요거를 선창을 하면 자기 본인 이름을 붙여서 나는 행복한 독서가 이렇게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나는 독서가 행복한 독서가 은재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은 마쳤고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사업을 하실 때 네. 마케팅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셨고 그걸 사업에 적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라이브하우스도 하고 계시고 네네. 온라인 마케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온라인 마케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네. 온라인 마케팅은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건데 일단 고시원에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은 제일 주요했던 게 블로그고요. 블로그가 마케팅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블로그 경쟁이 되게 치열한 업종들은 엄청 치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용실이라던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키워드를 먹기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쓰면은 예를 들면 상도역 고시원 하면 이렇게 상단 먹을 수 있는 제가 지금 쓴 글들이 상도역 고시원 하면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블로그도 주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금 이제 지역에서 하는 자영업에서 중요한 마케팅은 스마트 플레이스예요. 그 네이버에서 하는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에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을 늘리고 글을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쓰면 이제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들어왔을 때 체류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단에 올라가요. 스마트 플레이스가 예를 들면 상도역 고시원 하면 플레이스가 1위부터 뭐 수십 위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 콜 전화가 있거든요. 그거 많이 오고 그런 식으로 되면 점점 이제 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라임하우스를 맡았을 때 스마트 플레이스가 한 50몇 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한 그래도 한 7, 8위 10위권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직접 했죠. 그거는 블로그는 잘못하면 블로그 강의 가면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IP예요. IP. IP 뭔지 아시죠? 그 인터넷 주소잖아요. 예를 들면 파워블로그한테 맡겨요. 근데 파워블로그 IP가 안 좋아요. 오염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IP야. 얘네는 이 IP로 막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성인 광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거기다 맡겨. 그래서 제 아이디로 그 IP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이디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쭉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블로그는 웬만하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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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현재는 그렇고 그 블로그를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만든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작년 하반기 아마 라이브하우스 맡으면서 타겟용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네네. 그런 거는 그냥 생각인 거죠. 생각. 네. 그 문구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가성비 좋게 돈은 많이 안 들지만 뭔가 이 되게 다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분들도 많고 좀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좀 공부에 좀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현재 그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네.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어떤 활동이 있었을 때였나요?
제가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에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뭔가 새로 브랜딩, 아까 제가 Y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은 제가 사실 별로 안 해봤어요. 여기 와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본 거고 그 온라인 마케팅을 제가 기술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정체성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돈만 바라고 하는 곳이 아니고 좀 젊은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기술적으로는 저는 아직 모자란 게 많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그래서 그 재밌는 문구를 제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또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고구마켓이라는 데가 쌀이랑 김치 배송하는 업체를 제가 이제 다른 고시 원장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고시원을 하면서 고시원에다가 쌀김치를 하는 원래 고시푸드몰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를 했었어요. 근데 이름을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고구마켓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고구마켓이라는 거는 고시 원장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시원에 납품을 하는데 구독경제 아시죠? 그 고시원 구독경제 서비스를 하는 마켓이다 이런 뜻으로 고시원 전체적으로 구독경제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좀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도 하고 있는데 그 고구마켓을 좀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브랜딩 만드는 게. 그래서 그렇게 Y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저도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